문이 닫힌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 저한테는 평생 단 한 번도 낸 적 없는 낮고 다정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람이 난 걸까요? 아니요. 불륜보다 지독하고 내 연녀보다 무서운 존재,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린 존재. 바로 제 시누이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아이를 낳고도 아이들을 다 키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운 적 없는 남편의 누나. 34년을 참았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미덕인 줄만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60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보처럼 참고 살아온 제 인생에 던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달라지겠냐 싶기도 하거든요. 올해 60 조미경입니다. 저는 28배 아들을 낳고 30의 딸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둘 다 결혼을 했어요. 아들은 30의 장가를 갔고 딸은 저를 닮아 27, 꼭 제가 결혼했을 때 그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아이들 손을 잡고 식장을 걸어가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드디어 진짜로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됐습니다. 4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보험 일을 한 지도 어느새 20해가 됐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좀 보태려고 시작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늘 빠듯했고 아이들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적성에 맞더라고요. 고객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 상황에 맞는 걸 찾아드리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든든하게 쓸 수 있게 준비해드리는 일,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20해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좀 아파도 가방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제 짝 찾아 나갔으니 이제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로 그렇게 꿈꿨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말이죠. 꿈이란 건 꿈일 때가 제일 예쁜 거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남편이 좋아하는 깍두기도 꺼내놓고요.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밥 금방 돼. 씻고 와요. 남편은 외투를 벗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은 40년 가까이 택시 핸들을 잡고 있어요. 택시 운전이 워낙 고된 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을 태우고 말하고 길 막히면 기다리고 집에 들어오면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찌개 끓는 소리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닫힌 안방 문 너머로요. 낮고 다정하고 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밥은 먹었어? 기운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국자를 든 채로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낯설다는 게 처음 듣는 목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낯선 건 바로 그 다정함이었어요.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주 잠깐 누가 통화하는 거 들으면
와이프인 줄 알겠네 하는 생각이 정말 찰나처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지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고요.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잠깐 보인 이름은 우리 누나. 신우이 전화였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입꼬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딘가에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내 연녀인가 싶을 만큼 다정한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혼 때부터 아이를 낳고도 그리고 아이들을 다 키운 지금도 그 자리를 단 한 번도 비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시 가스불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찌개가 그새 좀 끓어 넘쳐 있더라고요. 행주로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목소리 나는 평생을 들어왔지. 그 익숙한 다정함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제가 평생 꾹꾹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쓰나미처럼요. 26살 공장 퇴근길에 처음 그 일을 만나던 날, 30살 이사 한번 가자고 눈물로 빌던 밤, 35 시골에 혼자 계신 엄마한테 전화도 편히 못하던 시절, 40살 보험 가방을 처음 메고 거리로 나서던 아침, 58살 아주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오늘 밥 다 됐어.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은 응하고 대답하며 식탁으로 왔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조금 짰어요. 끓어 넘치면서 간이 세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26살이던 해 가을이었어요. 그때 저는 서울 구로공단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골 해남 땅끝 마을에서 무작정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었지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맏딸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남동생 둘을 키우며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를 꼭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야 들어오는 그런 팍팍한 생활이었습니다. 버는 돈은 제가 입고 먹고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 남겨두고 모조리 시골에 계시는 엄마께 보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동네 택시련이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문득 보니까 항상 같은 차였습니다. 공장 앞에 딱 제가 퇴근하고 나올 시간에 맞춰서 서 있더라고요. 혹시 저 기다리신 거예요? 따지듯 물었더니 그때 제 남편이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당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퇴근만 하면 공장 앞에 항상 그 택시가 서 있더라고요. 한 번은 공장 친구들이랑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딱 마주쳤는데 친구들이 저 아저씨 또 있다면서 막 웃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무섭지 않았냐고요?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저를 향한 그 꾸준함이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을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6달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도 이른 나이에 택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형의 소개로 23살부터 택시 운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구나, 듬직하고 꾸준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 그이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야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면 현관에 항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렸다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그런 다정한 남자였어요. 결혼하기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나를 이렇게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이듬해 드디어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퇴근하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 임신한 것 같아. 남편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잠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반갑지 않은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남편이 저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꼭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일부터 그만둬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벌어올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말이죠. 그 행복 속에도 처음부터 그림자가 하나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살 위 누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누나 얘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나 다 키웠어. 우리 집에 누나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는 거야.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저 형제간의 우애가 유독 깊은 거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조금씩 이상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보약을 해다 바치는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은 퇴근하면 꼭 시누이 집에 들렀다가 오곤 했습니다. 누나가 밥 먹고 가래서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아주 잦았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하면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혼자 있는 밤이 유독 무섭고 쓸쓸하던 그 시절에 말이죠. 남편이 택시 일을 마치고는 아예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랑 누나 혼자 있으면 걱정돼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뭔가 참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남편과 얼굴 붉히며 싸우기가 싫었어요. 시골에 계신 우리 엄마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어머니랑 누나는 그렇게 걱정이 되나? 홀몸도 아닌 나는 걱정도 안 되나 싶어서 속이 너무나 섭섭하고 밉기도 했지만 그냥 꾹 참고 넘겼습니다. 원래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요. 설마 그 지독한 집착이 평생 갈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핏덩이 같은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도 진짜 한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저희 신혼집이 시어머니 댁에서 걸어서 딱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정말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살림은 왜 이렇게 하느냐,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가르침을 가장한 잔소리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안고 쩔쩔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엄마가 돼서 애 안는 법도 몰라. 도대체 제 엄마한테는 뭘 배워온 거야? 하시던 날.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되는 건 처음이었는데 멀리 사시는 우리 엄마가 사무치도록 그리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제 출산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오고 싶으셨을 텐데 참 속상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서울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기댈 곳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저 참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사 가자. 제발, 응?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더라고요.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 두고 무슨 이사야? 그리고 돈 더 모아야지. 나 개인 택시 면허랑 차 사느라 모아둔 돈 다 썼잖아. 지금 이사를 어떻게 가? 당신이 좀 참으면 되잖아. 왜 우리 가족을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참 억울했습니다. 내가 남편 가족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숨이 막혀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결국 이사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자리에서 그냥 죽은 듯이 버텼습니다. 그 즈음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슬쩍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한테 1,000만 원 보태줄 거야. 그때 저희 형편이 정말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사 가자고 그렇게 애원할 때는 개인 택시 면허 비용이랑 차량 구입하느라 돈을 다 써서 절대 못 간다고 단칼에 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에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보태준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도 커가고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던 때였으니까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조심스럽게 만류했더니 남편 얼굴빛이 그 자리에서 확 변하더라고요. 누나가 나 다 키워주고 나 택시 살 때 우리 누나가 돈도 보태줬는데 동생이 돼서 이 정도도 못해줘? 당신은 참 인정머리가 없다. 그때 우리 집에서 돈 안 도와줬으면 내가 지금 개인 택시 할 수 있었는 줄 알아? 인정머리가 없다는 그 차가운 말이 한동안 귀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 1,000만 원은 그렇게 시누이 손에 건네졌어요. 시누이가 결혼하고 나서야 저희 집에도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자기 살림이 생기니 들락거리는 일이 줄었고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시는 빈도가 줄어들어서 그때가 제 결혼 생활 중 그나마 가장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쓸쓸하고 시려왔습니다. 해남에 홀로 계신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요. 명절이면 저도 내 고향, 엄마에게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언제나 시댁만의 몫이었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이번엔 한번 다녀오자 하고 꺼내면 남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 먼 길을 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렇게 핑계를 대며 자르던 사람이 자기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던 시절이라 제 수중에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엄마한테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사드리려고 해도 일일이 남편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 눈칫밥이 어찌나 서러울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19에 서울로 올라올 때 버스 정류장에서 목이 메어 손만 흔들며 보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타지에서 딸 자식 힘들까봐 행여 귀찮게 할까 싶어 먼저 전화 한 통 잘 안 하시던 고마운 분이었는데 말이죠. 남동생 둘 결혼할 때도 저 역시 아이 키우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결심했습니다. 내 일을 하기로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제 나이 40살이 되던 해에 아는 언니의 소개로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남편도 펄펄 뛰며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보험이냐고 하면서요. 그래도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 손으로 떳떳하게 번 돈이 있어야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마음 편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아빠 눈치 보지 않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고요. 남편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그때 제가 원한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조금 아파도 가방을 단단히 챙겨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거리를 누비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이 엄마가 직접 든든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자고 말이죠. 그 마음 하나로 그 힘든 영업일을 하며 20해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진 세월을 정신없이 흘려보내는 동안 시골의 우리 엄마는 너무나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늙어가고 계셨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아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한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시간이 생기면,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렇게 미련하게 미루다 보니 제 나이 45해에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곁에 있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외로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가장 커다란 한으로 남아 눈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남편과 대출금도 같이 갚아나갔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도 되고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니 결혼 생활이 그냥 저냥 무던하게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싸울 힘도 없고 무언가를 기대할 마음도 없고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덧 번듯하게 자라주었고 각자 회사에 취직도 하고 좋은 짝들을 일찍 만나 제 가정을 꾸리고 제 앞가림하며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연로하셔서 예전처럼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형님도 자기 살림 사느라 바빴고 저 역시 보험 일에 치여 살았거든요. 그런데 3년 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혈액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도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 형님과 사이가 그리 편치만은 않았어도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얼마나 안쓰럽고 걱정이 되던지요. 사람이 크게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이 택시 일을 마치면 곧장 병원에 들렀다가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 이해했어요. 가족이 그렇게 힘든 투병을 하고 있는데 동생으로서 옆을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남편이 병원에 있는 날이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형님이 힘들다, 돈이 부족하다 하면 남편은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도왔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아프시기 전부터 이것저것 사업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단 한 개도 성공한 적은 없었지만요. 그때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형님한테 연락이 오면 남편은 군말 없이 돈을 보태주었고 조카들 대학 등록금이 걱정된다고 하면 또 보태주었습니다. 남편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건넨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 자그마치 1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것도 겨우 제가 알아챈 것만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의논한 적이 없었어요. 그 큰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줄 알면서 가져다 주는 건지 그냥 달라는 대로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픈 사람을 곁에 두고 돈 얘기 꺼내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2년 전에 아주버님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였어요. 남편이 심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이후로도 형님 집에 아주 수시로 드나들더라고요. 형님도 남편을 잃은 충격이 컸을 테고 아버지를 잃은 조카들도 걱정이 됐을 테니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형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밥은 먹었어? 기운 없다고 굶으면 안 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부엌에서 홀로 저녁밥을 짓고 남편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형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 기이한 풍경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는데 형님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몸살 기운이 있어서 너무 아프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요? 누나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자. 다녀올게. 남편은 그렇게 툭 한마디를 던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남겨져 홀로 시린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도 그 자정통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형님의 외로움이 어느새 제 남편을 향한 무서운 집착이 되어가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집착을 외면하기는커녕 아주 기쁘고 당연하게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턱 막히고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아마도 이 끔찍한 상황이 저에게 전혀 낯설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젊은 날 제가 임신했을 때도 남편은 저랬으니까요. 저는 평생을 늘 이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눈은 언제나 제가 아닌 다른 곳만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저렇게 가족 생각하는 사람이 나랑 결혼은 왜 한 건지. 형님네에 건넨 돈이 1억이 넘는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저는 끝내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혼자 된 형님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매정하게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돈은 그냥 없는 셈치고 포기하자 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돈은 그렇게 포기하더라도 제 남편만은 제발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내 곁에 있는 내 남편으로요. 그게 그때 예순을 바라보던 제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바람마저도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속을 끓이며 지내던 작년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시어머니 댁에 모인 자리였어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느 명절처럼 그냥 저냥 흘러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제사 준비하기에 내가 참 벅차구나. 앞으로 아버지 제사는 인철인에서 지내는 게 맞을 것 같다. 순간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으로 말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형님이 슬쩍 거들고 나섰습니다. 요즘은 다들 제사 간소하게 지내잖아. 옳게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나도 옆에서 도와줄게. 도와준다는 그 말이 어찌나 태연하고 뻔뻔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제 남편은 거기다 대고 기다렸다는 듯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그 잔인한 말이 귀에서 웅웅 맴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깊은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노는 게 아니거든요. 형님은 지금 따로 일을 안 하시잖아요. 제사는 형님 댁에서 지내면 안 되나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형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굳어버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올케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 죽고 나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 나 지금 겨우 애들 때문에 버티며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나한테 아버지 제사까지 다 떠맡으라는 거야? 목소리를 파르르 떨더니 금세 눈물까지 그렁그렁 글썽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결코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무섭게 끼어들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누나가 지금 얼마나 힘든 처지인지 몰라서 그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힘든 처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진짜 돌아가신 아주버님 생각해서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동안 아주버님 병원비에, 사업 자금에, 조카들 등록금에, 형님네 가져다 준 돈이 1억이 넘어요. 그 돈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집으로 돌아온 적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남편은 찔리는 게 있는지 슬그머니 제 눈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망한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셨고 형님은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라며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참 처절하게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지. 그러면서 돈 없다고 겨우 3천만 원 보태준 게 다예요.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어디 전세방 하나 구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형님네 조카들 용돈은 그렇게 때마다 두둑하게 챙겨주면서 말이죠. 당신 우리 집 아파트 대출금 갚을 때 내가 아이들 대학 등록금 부족하다고 소리칠 때는 누나네 사업 자금 빌려줬다고 돈 없다고 딱 잘랐잖아요. 그래서 나 그때마다 발이 부르트도록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이래서 메꿨어요. 진짜 힘든 처지는 형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요. 시어머니 앞이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더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마흔에 그 힘든 보험 일을 시작한 줄 아세요? 생활비 한번 제대로 안 주는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내 자식들 어디 가서 기 안 죽이고 싶어서요. 그렇게 제가 밤낮으로 아득바득 따로 모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보탰어요. 어머님이랑 누나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제 피땀으로 다 채웠다고요.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제사까지 도맡으라는 말씀이세요? 형님은 그 사이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올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앞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지금 내 썩어 문드러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야? 돈? 우리 인철이 처음에 개인 택시 시작한다고 내가 돈 보태줬던 건 기억도 안 나? 내가 인철이 보약이다 뭐다 평생을 챙겼는데 올케는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나고
내가 해준 건 요만큼도 생각 안 나지? 그렇게 형님은 순식간에 가장 가련한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이 자리에 모인 모두의 눈에 제가 가장 지독하고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끝까지 제가 아닌 신우이 편이었습니다. 당신은 꼭 이 자리에서 일해야겠어? 누나가 저렇게 서럽게 우는 거 안 보여?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쳤어요. 당신은 지금 누구 남편이에요? 나예요, 형님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셨고 형님은 계속해서 방이 떠나가라 울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는 그 숨막히는 공간에 단 1초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모질게 군 걸까? 아니요.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미련하게 참았을 뿐이었습니다. 명절 사건 이후로 집안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해를 한 것도 아닌 그냥 서로 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그저 밥만 몇 숟가락 뜨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역시 딱히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숨이 막힐 듯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더다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에 문득 잠이 깼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는데 작은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나지막하고 조심스럽고 그런데 또 한없이 다정하기만 한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누나가 좀 이해해줘. 우리 집사람이 요즘 나이 먹더니 더 까칠해졌어.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나도 진짜 모르겠다. 누나 기분 상하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누나가 집안 어른으로서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가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발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까칠하다, 예민하다, 그것도 모자라 형님에게 나를 용서해 달라니요. 그 잔인한 말들이 가슴속으로 송곳처럼 하나씩 박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작은 방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핸드폰을 귀에서 내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매섭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 안 잤어? 무섭게 왜 그렇게 쳐다봐?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나서 제 평생 처음으로 그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고 다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 방금 전화로 뭐라고 했어? 나한테 똑같이 다시 말해봐. 남편이 찔리는지 제 시선을 쓱 피하더라고요. 무슨 말은? 누나랑 그냥 잠깐 안부 통화한 거잖아. 내가 나이 먹고 까칠해? 너 그렇게 나를 용서해줘? 그게 지금 남편이라는 인간이 할 소리야?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내가 없는 말을 지어 말한 거야? 나 평생 참고 참다가 겨우 한마디 꺼낸 거야. 평생 당신 누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당신한테 말이야.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잔인하게 난도질하더라고요. 당신 나랑 30년 넘게 살면서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용돈 한 번 넉넉하게 드려봤어?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당신이 먼저 살갑게 드려봤냐고. 내가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명절날 고향 한번 같이 가자고 애원하면 그 먼 길을 언제 다녀오냐면서 우리 친정집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당신이 사위랍시고 우리 엄마 산소에 절 한 번 하러 다녀와 본 적 있어? 근데 뭐 얼굴도 뵌 적 없는 시아버지 제사를 이제 와서 나한테 지내라고? 정말 누가 너무한 건지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억울함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나 19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 공장 다니면서 우리 엄마한테 돈 보내드렸던 사람이야. 그런 나를 당신이 죽도록 쫓아다녀서 결혼했고 내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악착같이 뒷바라지하며 보험일 시작했어. 그러다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당신 눈치 보느라 마지막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그게 지금도 내 가슴에 사무쳐서 얼마나 큰 한으로 남았는데 당신이 그걸 알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당신 잘난 누나랑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당신 집안일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며 평생을 바쳤잖아. 근데 정작 내 친정에는 우리 엄마한테는 당신이 뭘 해줬어? 딱 한 가지만 대봐. 한 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미안해하기는커녕 아주 귀찮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툭 내뱉더라고요. 밤중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당신 요즘 갱년기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요즘 왜 이러냐니요. 저는 그 잔인한 말을 듣는 순간 웃음도 눈물도 아닌 기이한 무언가가 속에서 왈칵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러냐고? 내가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하게 참을 수가 없는 거고. 남편은 더 이상 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이 남자에게 낭비할 말이 없었어요. 방에서 나와 불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린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결국 잠은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평생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고 명확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결혼 이대로 끝낼 수도 있겠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파국의 생각이 제 안에서 참 조용하고 단단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딸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제 얼굴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딸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왜 엄마 얼굴이 이상해? 응, 많이 상했어. 저는 그저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걱정스러운지 부엌까지 졸졸 따라 들어오더니 제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엄마, 숨기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봐. 아빠랑 싸웠어? 처음에는 그냥 아니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 큰 자식한테 부부싸움 얘기나 고모 이야기를 꺼내는 게 괜히 없는 사람 흉을 보고 뒷말을 하는 것 같아서 내키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손을 꼭 잡고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다 말해봐. 따뜻하게 제 손을 감싸주는 그 말에 그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울컥 눈물이 밀려왔습니다. 아주 조금만 얘기하자 싶었는데 막상 입을 떼고 나니 걷잡을 수 없이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말 못하고 참아왔던 형님에 대한 이야기, 지난 명절날 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방 문틈으로 들었던 남편의 통화 내용과 저더러 갱년기냐며 쏘아붙이던 남편의 잔인한 모습까지 전부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겨우 말을 다 마치고 나서도 딸은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참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진짜 왜 그래? 한숨도 아니고 물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딸아이 역시 제 가슴 속에 오래도록 묵혀두었던 진실을 꺼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진짜 속상했겠다. 진작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아니면 오빠한테라도 다 털어놓던지, 왜 엄마 혼자 다 안고 참고만 있어. 사실 나랑 오빠도 다 알고 있어. 아빠가 고모 일이라면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렸던 거, 우리도 다 보고 자랐단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 아빠가 고모네 애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예뻐했던 거, 아직도 다 기억해. 할머니는 또 어떻고, 맨날 명절 때마다 엄마한테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서 방바닥에 엉덩이 한 번 붙이지도 못하게 일만 시켰잖아. 오빠랑 내가 어렸을 때 엄마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오빠랑 내 생일 때는 케이크 한 번 제대로 안 사주던 아빠가 고모네 애들 생일이라면 케이크에 두둑한 용돈까지 챙겨주던 것도 나 다 알고 있어.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어린 눈으로 아이들이 그런 서글픈 차별까지 다 눈치채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딸아이는 제 손을 더 꽉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거 절대 아니야. 잘했어. 속으로만 참다가 병나. 할 말 있으면 엄마도 해야지. 바보같이 요새 누가 참고 살아. 갱년기도 아니고 까칠한 것도 아니야. 이상한 건 엄마를 그렇게 만든 아빠야. 그리고 너무 오래 바보처럼 참아온 건 당연히 엄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아보려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딸아이는 우는 제 등을 천천히 아주 따뜻하게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 동안을 그렇게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예민한 거라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그게 진짜 못되고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한 말 요만큼도 신경 쓰지 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식의 입을 통해 그 확신의 말을 들으니까 평생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비로소 쾅 하고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남편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몰아가며 만들어 온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위로를 남기고 제 집으로 돌아간 뒤 오랜만에 거실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싸움 이후로 머릿속에서 흐릿하게만 맴돌던 파국의 생각들이 그제야 아주 선명하게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남편에게 까칠하고 예민한 아내로 이상한 여자 취급을 받으며 갱년기 심술 부리는 늙은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남은 노후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부터 시작해 20해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악착같이 일하면서 제 이름으로 모아둔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후 대비용 자금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 직감이 오늘 같은 날을 마주할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단단한 무기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림 없는 걸음으로 무거운 결심을 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방에서 나가 남편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이불을 걷고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제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더라고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희미하게 꺼져가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다시 단단하게 켜져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험 일을 시작한 지 어느새 20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부서지게 아파도 가방을 단단히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던 그 숱한 나날들. 이기적인 남편 눈치 보지 않으려고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당당하고 기 안 죽는 엄마가 되려고 말이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 제 통장에 2억 원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던 시댁 근처를 벗어나 새로 장만한 아파트의 대출금도 제가 대부분 갚아나갔고 아파트명에 역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이것들을 쌓아온 게 단순히 노후 대비용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평생을 바보처럼 참아오면서도 제 안의 어딘가에서는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런 날을 위해 스스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홀로 골머리를 앓으며 준비해왔던 그 서류를 마침내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만. 나가기 전에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이 멈칫하더라고요. 신고 있던 신발을 슬그머니 벗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저와 나란히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남편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남편이 굳은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잊지 못하더라고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떨림 없이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눈으로 본 그대로야. 이제 더 이상 미련하게 참지 않고 내 삶을 제대로 찾겠다는 거야. 다 늙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 정말 왜 이래? 저번 명절에 제사 얘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누나랑 밤에 통화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 다정한 척하는 목소리에 속아 흔들려왔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달랐습니다. 당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미 제 앞가림 다 하는 성인이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애들 생각하는 척 핑계대지 마요. 아이들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그동안 해온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나 끔찍이 사랑하는 당신 누나랑 어머니 생각만 하면서 살아. 더 이상 내 눈치 보며 불편하게 살지 말고.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조용히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그 자리에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형님의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그 고고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옳게. 인철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애들 아빠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도 모르게 인철이한테 너무 의지를 했나 봐. 그게 옳게 가슴에 얼마나 커다란 상처로 남았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이혼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 인철이 나이가 이제 61야. 옳게도 올해 60이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잖아. 이제 와서 이혼하면 우리 인철이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내가 다 미안하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응? 저는 그런 형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형님이 홀가분하게 그러라고 할 줄 알았어요. 평생 내 가정을 흔들었던 형님이 밉지 않다고 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더 이상 형님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형님, 저도 형님 힘들었던 거 다 알아요. 저희 힘들 때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도 단 하나도 잊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아빠가 사업 자금이니 뭐니 도와준다고 큰 돈 들고 나갈 때마다 제가 차마 말리지 못했던 거예요. 형님한테 젊은 날 받았던 거 빚 갚는 셈 치자고 저 스스로도 애썼어요. 그리고 남편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제가 다 짐작도 못하겠지만 그 슬픈 마음과 기댈 곳 없는 마음 전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형님. 가족이니까 동생한테 의지해도 괜찮아요. 하나뿐인 남동생인데 당연히 기댈 수도 있지요. 다만 그 동생에게도 엄연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요.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그 선만큼은 형님이 먼저 지켜주셨어야죠. 제 단호한 말에 형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고 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핸드폰은 손에 쥐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그동안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진짜 달라질게. 저는 잠시 그런 남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이혼 서류 아직 안 버리고 안방 서랍에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당신 하는 거 봐서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꺼내서 법원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며 끄덕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대에서는 그저 무조건 참고 삭히는 것만이 미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참고 버텨내고 형님이 얄밉고 무례하게 굴어도 며느리니까 참고 버티고 남편이 내 편 들어주지 않고 남처럼 굴어도 그저 집안에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혼자 삼키고 넘어가고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여자이니까 그리고 엄마이니까 내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롭다 하고 귀가 따갑도록 배워왔고 저 역시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참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고 대놓고 소리 지르는 남편보다 내 아픔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방관하는 남편이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것을요. 참는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달라지는 건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정작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20해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악착같이 일했고 제 손으로 벌었고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오늘 제 남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어요. 이걸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젊은 날이 어땠을까 싶어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라도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도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절대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똑부러지게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형님에게도 가끔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저희 사이에 명확한 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단단한 선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돈 한 푼 없이 늙어가는 비참함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마저 나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건강이 허락해주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쉬는 건 그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제 진짜 노후를 준비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바보 같고 이기적인 남편과도 조금만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를 평생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했지만 어찌됐든 내 아이들의 아빠이니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들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요. 제 서랍 속에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저만의 비장의 카드가 든든하게 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의 1순위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입니다. 60살의 저는 이제야 제 진짜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